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입니다. 내 종목에 수급이 붙고 거래량이 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제 어떤 종목 위주로 주요 주체들이 매매했는지를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과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일 외국인 기관의 주요 매매 종목들 먼저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전일 한 달여 만에 많은 규모의 순매수를 보이긴 했었던 전일 삼성전자를 역시 가장 많은 비중으로 담았네요. 네이버를 그 다음 순으로 담았고요. LG화학이 전일 한 3% 정도 급반등했었었는데 외국인이 벌써 4월 연속 매수세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조선주를 연타로 두 종목이나 담았네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특별히 삼성중공업의 전일 하루 동안의 매수 강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기관이 이제 레버리지를 슬쩍 한 4일 연속 담아가는 그런 중이고요. 전기요금 인상 바로 내일부터 시작이죠. 한국전력이 모멘텀을 제대로 받아서 거의 7% 하루 만에 급등했었는데 기관은 이미 이전부터 모아오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재밌는 것은 삼성중공업을 동일하게 쌍끌음 매수하기도 했었지만 외국인이 조선주 두 개를 담았다면 기관은 현대기아차를 모두 담았다는 것인데 매수 강도로 보면 기아차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순매수 종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CJ 홈쇼핑을 제법 많이 담았습니다. 하루 전날 팔면서 주가가 주춤했었는데 다시 매수 잡아주면서 주가도 반등했었죠. 인터파크도 다시 한번 신고가 준비, 어제 4%대 급등했었고요. 덕산 하이메탈도 경쟁력 있다 분석이 나왔었는데 외국인이 세 번째로 많이 샀고 오른편에 보시면 기관은 어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바로 덕산 하이메탈이었습니다. 원래 기관 종목이었는데 외국인이 최근에 쌍끌이 매수로 같이 붙었죠. 그 밖에 외국인은 솔브레인과 이라이콤을 매수했고요. 기관은 시젠 그리고 어제 신규 종목이었던 라이온 캠텍, GS 홈쇼핑 계속 사고 있고 바이로메드도 매수를 했었습니다. 네, 박성환 차장님 오늘은 특별히 쌍끌이 수급이 좀 들어갔던 거래소 코스닥 종목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기관이 3일 연속 순매수고요. 전일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전체적인 장대 양봉을 나타냈습니다. FLNG 시장 확대로 내년 수주 전망이 긍정적인데요. 올해 누적 신규 수주는 상선 26척, 즉 35억 달러, 그리고 해양 플랜트 12기 89억 달러 기록하면서 총 수주액이 124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FLNG 약 10억 달러 등 2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연초 수주 목표인 130억 달러 초과할 연망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내년에도 시추선, LNG선 그리고 FLNG선 중심으로 140에서 150억 달러 수주가 가능할 수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FLNG 시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은 동사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수익성 우려도 불구하고 실적은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드루십 7척이 인도 예정이고요. 2014년에도 10척 이상 인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해양 부분에서의 수익성이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에서 우려하는 어떤 기수주분 프로젝트의 수익성 하락에 대해서는 탁월한 원가 관리를 통해서 연간 7% 수준의 수익성은 어느 정도 시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에는 FLNG 시장의 최대 수혜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2010년도에 쉘 FLNG 수주한 데 의해서 10년간 장기 공급을 계약을 체결했고요. 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건조 경험 축적에 따라서 가장 먼저 수익성 제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사의 어떤 FLNG 시장의 어떤 퍼스트 무브로서의 어떤 역할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5,5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45,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덕산 하이메탈인데요. 기관 7일 연속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쌍끌이 순매수를 나타냈는데 덕산 하이메탈 경우도 어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장대 양봉을 나타냈습니다. 사업 아이템 다각화 긍정적인데요. 최근에 이제 HTL 그리고 이제 솔더블 중심의 사업 구조가 다각화되고 있고요. 상반기에 지분 70%를 인수한 자회사 UMT를 통해서 반도체 전구체 시장에 진출했고요. 한편 솔더볼 기술을 이용한 ACF-볼 양산을 시작하면서 메이저급 고객사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몰레드 소재 부분에서는 HDL 외에도 인광 레드 호스트 시장 진입이 가시권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OLED 신설 라인이 4분기부터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통상 장비 발주에서 양산 가동까지 필요한 시간이 한 6에서 8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덕산 하이메탈 소재는 양산 가동이 본격화될 때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적이 올라온 시점이 장비 업체보다는 한 2, 3개 분기 정도 늦어지는 특성이 있고요. 덕산 하이메탈 실적은 따라서 4분기 정도부터 다시 상승 기조로 진입할 전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성장 기조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OLED 부분은 어떤 삼성 디스플레이의 신설 라인 가동과 태블릿 PC 등 OLED 채택 확대에 따라서 HTL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고요. 또한 신규 아이템인 레드 호스트와 그리고 그린 호스트 임가공 비즈니스가 매출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고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에서는 지난 6월 인수한 UMT가 올해 3분기부터 연결 기준으로 매출 인식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실적에 기여할 전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0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26,000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솔브레인인데요. 솔브레인은 장대 양봉을 나타냈지만 전일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15일 제외하면 외국인들이 20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낸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성장의 축은 반도체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성장의 중심축이 띵글라스 등 디스플레이 부분이었다면 내년부터는 반도체 소재로 이동할 전망인데요. 삼성전자가 시안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고 솔브레인은 이를 타겟으로 한 신제품들의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고선택비 인산 시가격 그리고 슬러리 그리고 이온수 세정 장비 등의 매출이 본격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분의 어떤 성장이 안전판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태블릿 PC를 글로벌 1위로 키우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밝혔고요. 내년에는 하반기에 아몰레드를 탑재한 태블릿 PC 출시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솔브레인의 어떤 TG 사업부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할 것을 보이고 있고요. 아울러 패널의 고해상도 추세에 따라서 LPTS 또는 옥사이드 TFT의 어떤 양산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가격 및 유기 소재도 안정적인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밸류에이션도 볼 수 있는데 내년 실적은 TFT LCD 산업의 회복에 따른 가동률 호조 그리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의 완만한 회복 등으로 호조세를 지속할 것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자회사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솔브레인의 어떤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했지만 현 주가가 여전히 PE 기준으로 과거 밴드의 중하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 경험상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52,500원 정도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57,000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 특징주 중에서 삼성중공업, 덕산하이메탈, 솔브레인에 대한 눌림목 공략 얘기를 가격대까지 짚어봤습니다. 한 가지 역시 추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바로 한국전력인데요. 앞서서도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분석해 주시긴 했지만 전일 워낙 기다렸던 재료가 나왔었잖아요. 전력요금 인상 얘기가 나왔고 급등한 바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이 정도에서 팔까 싶기도 한데 증권사들은 호평에 호평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조금 더 홀딩해도 괜찮을런지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평균 5.4%였던 요금 인상이 되면서 전일 급등을 보였습니다. 아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미 수급 쪽으로 들어왔던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미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사 들어왔고요.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실적 발표보다는 어떤 한국전력의 어떤 요금 인상이 발표가 될 시점에서 어떤 비중 축소 의견을 제가 드린 것 같고요. 전일 급등한 이후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전력은 이제 뉴스가 터졌기 때문에 비중 축소 시기를 조금 저울질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전략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여의도본사 이비즈팀에 계시는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추가 질문 답변까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20일이네요. 수요일 우리장 개장을 했습니다. 전일 코스피가 쌍끌이 매수 속에 2030선도 회복을 했었고 외국인은 한 달여 만에 가장 강한 현물 매수세인 2,500억가량을 순매수해주기도 해 화제를 뿌렸습니다. 전일은 거래 자체가 좀 활발했던 것 같아요. 거래 대금도 11월 들어 두 번째로 4조를 넘기기도 했었었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쥐고 있는 코스닥은 부진했던걸요. 양매도, 특별히 기관의 매도가 많았었고요. IT 부품주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빠지면 안 되는데 싶은 박스권 하단을 깨는 그런 종목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도 코스피와 대비되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전에 코스피가 잘 나갈 때 그 중심에는 자동차, 조선, 화학 등 경기민감 대형주가 자리를 잡았었는데 일단 간밤에 뉴욕은 또 한 번 쉬었습니다. 우리 장은 어떤 모습 보여줄까요? 무엇보다 오늘 수급이 상당히 눈여겨 보여질 텐데요. 오늘 출발 상황 분석 먼저 스튜디오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한미투자증권의 구광식 부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의외로 급등장에 나왔었는데 오늘 양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나요? 일단 코스닥은 강보와 코스피는 좀 약보합으로 일단 시작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간밤에 그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유럽도 대부분 좀 하락 마감하는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쪽에서 오늘 뉴욕 증시가 하락했던 부분은 역시 그 거품에 대한 논란이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하락폭은 크지 않았다는 점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의 그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면서 운수 장비를 비롯한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통신 같은 경우에는 한 1%대 정도 하락하는 그런 흐름도 보여줬습니다. 역시 경기 민감주가 상승한 그런 흐름이었다면 내수 관련주라 할 수 있는 뭐 통신주는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좀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부분, 760억 정도 순매수했던 부분은 역시 시장이 좀 일정 부분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기관도 역시 삼성전자 금액은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역시 그 매수를 했다는 부분도 시장 일정 부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뭐 대체적으로 뭐 전기 그 가스 업종이 한 5%대 정도 상승을 했었고 의료 정밀도 한 5.5%대 이렇게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타 뭐 운수 장비라든가 조선화학 이런 부분도 1% 정도의 그 상승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따라서 오늘 이런 그 섹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중형주가 한 강보합 정도, 기타 뭐 소형주 이런 부분은 역시 약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뭐 종이, 화학, 그 다음에 의약품, 철강, 기계 이런 부분이 대부분 좀 약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어제 좀 하락했던 그런 영향으로 오늘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대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통신, 방송, 서비스 이런 섹터에 대해서는 역시 오늘도 좀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급적인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은 뭐 그동안 11월 달에도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어제 한 2,4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던 부분도 우리 시장에 좀 수급 측면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 76억 정도 순매수, 코스닥은 뭐 미미합니다만은 일단 뭐 매수하는 그런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이 한 50억에서 40억 각각 매도를 하고 있고요. 연기금은 뭐 소폭 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방향성은 약간 엇갈리긴 했지만 그냥 보합권 정도 범위 내에서 양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일본장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지 잠깐 짚어드리면요. 오늘 좀 오르네요. 하지만 뭐 그냥 역시 보합권 정도입니다. 니케이가 0.3% 정도 올라서 15,176포인트 정도에서 개장을 했고요. 앞서 전일, 전전일 이틀 연속 좀 쉬는 국면이었었는데 오늘도 큰 흐름은 포착이 안 됩니다. 오늘 일본에서 지표가 두 가지 아침에 나왔어요. 공유를 좀 하자면요. 먼저 일본의 10월 무역 적자 규모가 나왔습니다. 1조를 넘겼네요. 1조 907억 엔 나왔는데 예상 적자는 8천억 엔대였었거든요. 정확히는 8,135억 엔이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적자 규모가 커졌다라는 안 좋은 소식도 있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반면에 이제 일본의 10월 수출만 놓고 봤을 때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8.6%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예상은 한 16.2% 정도만 증가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수출 규모 자체는 예상보다 많이 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쨌거나 지표가 약간 혼조 양상으로 나왔지만 니케이는 소폭 오르면서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볼게요. KB 외환선물에 계시는 정경팔 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달러원이 전일까지 나흘 연속 하락했고 무엇보다 전일 외국인들이 꽤 많이 샀더라고요. 연저점 위협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출발합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이 하락한 1,055원 4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54원 90전과 또 1,056원 20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 소폭 하락한 1,055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를 비롯한 위험자산 시장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와 10월 FOMC 회의로 공개를 기다리면서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약세와 위험 통화들의 강세가 진행되는 등 위험 거래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화가 대부분의 위험 통화들 대비 약세를 보인 것은 중국의 위안화 변동폭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제 저녁 중국 이민현 총재는 위안화의 유연성을 키우고 시장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위안화 거래 밴드를 확대할 방침이라는 점을 밝혔고요. 일상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점진적으로 완전히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방침은 달러 위안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달러 매수의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달러화는 중국 경제에 민감한 호주 달러에 대해서 크게 약세를 보였고요. 다른 위험 통화들에 대해서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달러원은 지난 새벽 뉴욕 여고시장에서 어제 서울시장 마감 종가 대비 오전에 상승한 수준에서 마감했는데요. 당국의 개입이 진행됐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중국인민은행이 위안화 변동법 확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향후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위안화 변동폭 확대에 따라 위안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인민은행의 달러화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미 국채 매수를 줄이면서 외환 보유액을 다른 통화로 다변화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한 기대감은 현재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연기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달러화 대비 위험 통화들의 강세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재료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달러 원이 현 수준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는 큰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역시 순매수 기조를 이어갈 경우 대내외적인 원화 강세 요인이 부각되면서 당국의 개입 경계감과 서로 충돌하는 장이 예상됩니다. 오늘 1,050원대 중반대 흐름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파 팀장님의 외환시장 분석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앞서서 수급 특징주 코너에서도 한번 짚어드렸었는데요. 오늘 한국전력이 오늘까지 이틀 연속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료 인상이 큰 모멘텀이 오늘까지 되는 모습인데 연관해서 삼화전기라는 종목도 같이 전기료 인상 기대감에 오늘 큰 폭으로 급등하고 있네요. 전기료 인상 관련된 두 종목 한번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LRG 손해보험이 되겠습니다. 어제 그룹 쪽에서 확실하게 이 손해보험 쪽의 지분을 전량 오너 측에서 매각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급등했었었는데요. 그룹 측에서는 조금 안타깝게 매물로 내놓은 경영권까지 포함해서 그런 이제 물건이 됐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주가도 오늘까지 추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 E&S가 공개 매수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 부산가스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화전기부터 한국전력, LIG 손해보험, 오늘 아침 급등하는 부산가스까지 네 종목을 돌발 종목으로 살펴볼 텐데요. 분석은요, 멀리 압구정으로 가서 듣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김근호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전력도 관련된 파장들이 굉장히 여러 종목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료 인상 이 부분이 역시나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좀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좀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정부가 전기요금 5.4% 인상안을 좀 확정을 하면서 이 한국전력에 대한 결국에는 이 실적 개선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졌습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1일부터 이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산업용은 6.4% 그리고 주택용은 2.7% 일반용 5.8% 그리고 농업용이 3% 심야전력이 5.4% 정도 오르게 됩니다. 역시나 이 산업용이 굉장히 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최근에 또 철강주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한국전력에는 전기요금 인상은 당연히 호재로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전기요금 5.4% 인상에 따른 이 영업이익 증가 효과는 2조 9천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이 한국전력의 내년 영업이익은 6조 1,700억 정도, 그러니까 6조가 넘어갈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료 인상이 한국전력의 어떤 실적 개선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은 거의 이제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몇 년 동안 누적된 높은 이 요금 인상률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거의 7년 만에 순이익이 어떻게 보면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실적 성장을 좀 가져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기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 사실 누적이냐 그리고 이번에 또 오른 폭이냐 이런 부분들을 설왕설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민간 부문에 있어서는 조금 요금 인상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어떤 물가 인상을 좀 부추기게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기를 공급하고 판매하는 한국전력은 당연히 전기료 인상은 실적 개선 그리고 외형 성장의 기본적인 요건이다. 그래서 한국전력이 이틀 동안 굉장히 좀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삼화전기는 전기료 인상이 있어서 이 한국전력의 실적 개선과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이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의 어떤 확산, 이 부분에 기대감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료 부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늘어나면서 상승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 피크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선택형 요금제로 전기 소비량이 많은 사업장의 낮 시간대 전기 사용량을 좀 줄일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 ESS라고 하는 부분은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전력들을 모아놨다가 필요 없는 사용되지 않는 전력들, 시간대의 전력들을 좀 모아놨다가 피크 시간대에 좀 여분의 어떤 전력들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이해들을 되고 있는데, 이 ESS 관련된 부분들이 이 전기료 인상에 따라서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정부에서도, 그리고 이 ESS와 관련된 사업에 걸쳐 있는 어떤 기업들 전반적으로 이 ESS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한 투자 의지들을 좀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은 어떤 주가 퍼포먼스로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한국전력과 삼화전기 같은 ESS 관련주는 전기료 인상이라는 부분은 맥을 같이 하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어떤 이 실적 개선의 부분,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는 거고, ESS 관련된 거는 이 전기료 인상에 따라서 좀 대항마들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LIG 손보 같은 경우에는 이 매각 결정 이 부분이 뭐 이틀째 좀 강세를 보이게 만드는 요인인데,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그 매각 금융사 중에 LIG 손보가 뭐 거의 가장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알짜 회사인데, 이 LIG 손보 최대 주주의 어떤 지분 매각 결정 이 부분이 이틀째 좀 급등하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 대주주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체적으로 또 펀더멘탈을 좀 살펴보면 장기 위험 손해율 개선으로 LIG 손보의 자기 자본 이익률이 한 15% 정도 수준, 이 라이센스 또 발급이 굉장히 좀 제한적인데 금융업종 내 높은 성장성을 보유해서 일단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매력적인 매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LIG 손보의 이틀째 급등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러나 일단 오늘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그만큼 좀 매물들이 좀 나오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뭐 매물이 여기서 좀 더 나와서 만약에 양봉이 나온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수 있고요. 지금 수준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좀 갭을 메울 수 있는 매울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마지막은 부산가스인데, 이 SK E&S 공개 매수에 의해서 좀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SK E&S는 20일 부산 도시가스 지분 매입에 대한 이사회 승인에 따라서 대규모 내부 거래를 이행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취득 주식 수가 560만 995주, 발행 주식 총수의 50.92%, 주당 가격은 37,500원입니다. SK E&S가 지분을 취득하고 이 법령에 따라서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일단 상장 폐지를 진행하게 되는데, SK E&S가 결국에는 이 부산가스 지분 49.8%를 보유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약 50.92%를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뭐 거의 주식의 전부를 매수할 예정이라고 좀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매수 이후에는 상장 폐지의 수순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는 이 전량을 SK E&S에서 매수를 하고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이 상장 폐지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강한 매수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당 가격이 37,500원. 일단 뭐 이 가격대까지는 좀 볼 수 있겠지만 뭐 37,500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 좀 목전에 온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종목 좀 너무 욕심내시기보다는 좀 그래도 거래가 좀 되고 가격대가 또 매수 가격까지 좀 왔을 때는 뭐 과감하게 좀 수익 실현하시는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부산가스까지 돌발 종목 분석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기료 인상 때문에 업황도 가뜩이나 좋지 않은데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특별히 원가 쪽에서요, 철강주 한번 분위기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동원수산은 최대 주주 바뀌었다고 합니다. 변경 소식에 급락하고 있고요. 전일 자회사, 카지노 쪽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회사 때문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던 JB 어뮤즈먼트가 오늘까지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철강주 흐름 한번 볼까요? 예, 철강주는 전기료 네. 인상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네네. 것 같고, 특히 이제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 6%가 인상이 됐습니다. 21일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한국전력의 그 입장을 놓고 본다면 역시 그 전기료 인상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전기료가 싸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좀 비싸다는 얘기가 좀 자주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도 한 6% 정도 이렇게 또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강 그 업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부정적인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영향으로 한 660억 정도의 더 이제 추가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현대제철이라든가 고려아연 이런 그 업체들도 전체적으로는 좀 전기료 인상에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 현대제철도 그렇고 일단 영업 실적, 매출 성장성을 좀 감안해 봤을 때 과연 단기적으로는 좀 그칠 가능성이 좀 높고, 좀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그 포스코가 2,500원 내린 32만 5천 원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도 그동안 그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좀 약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제철은 상승 전환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역시 이런 그 외부적인 단기 변수보다는 본질적인 가치를 할 수 있는 실적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철강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에 그 중국 주요 정치 일정이 끝났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일단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철강 그 섹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나왔던 부분이 역시 그 동원수산인데요. 일단 동원수산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인데 역시 상속과 관련된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놓고 본다면 현재 그 하락률은 한 9% 정도 이렇게 하락한 11,400원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은 역시 기관은 워낙 사이즈가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전혀 관심은 없고, 외국인하고 개인 간 서로 좀 매매 공방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명예 회장이 얼마 전에 이제 별세를 하시면서 그 지분 상속분이 일단 장남 쪽으로 좀 넘어갔는데요. 그 부분이 지분율을 놓고 보면은 한 19.32% 정도 이렇게 좀 최대 주주가 이렇게 변경이 되는 그런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영향보다도 최근에 그 우리 시장의 큰 틀에 놓고 본다면 외국인이라든가 연기금 이런 쪽에서 좀 선호하는 섹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은 역시 주가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그 경기 민감주가 비교적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면 이런 좀 중소형주, 자기 시가총액도 워낙 좀 적은 한 42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역시 시장에서 좀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워낙 좀 단기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할 때마다 좀 비중을 좀 축소해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새롭게 접근을 좀 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좀 더 좀 템포를 좀 늦추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JB어 그 뮤즈먼트인데, 역시 그 제주 신라 호텔 카지노 쪽에서 좀 3분기, 2분기는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만은 7억 정도, 3분기에 상당히 좀 호전되는 그런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11% 정도 급등한 3,880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한 39억 8천만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났고, 따라서 카지노 쪽에 있어서의 성장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뭐 기관 쪽에서는 뭐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은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은 소폭 매도, 개인만 좀 매수하는 상태입니다. 거래량은 한 29만 6천 주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역시 주가가 워낙 좀 단기간에 뭐 꾸준하게 중장기에 걸쳐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따라서 뭐 단기적으로는 반등 이런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그 거래량이 터진 거에 의해서 오늘도 뭐 거래량이 수반쯤 되는 거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보유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새롭게 접근하시는 분들 오늘 뭐 좀 11% 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진입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JB 어뮤즈먼트까지 추가적으로 특징주 한번 살펴봤고요. 코스닥에는 시총 상위주 가운데 전일 기관 매도가 집중되면서 급락했던 종목 있었습니다. 바로 포스코 ICT였었죠. 유종 부담도 있어서 전일 8%대 급락했었는데 오늘 좀 반등을 보이고 있네요. 나노트로닉스도 급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산 신청 접수했다가 다시 이걸 걷어들였다고 하는데 뒷사연도 한번 들여다보고요. 한국항공우주 어제 실적을 장 마감 후에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였다고 하는데 주가 얼마나 뛰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테마주로서요. 싸이테마 한번 보고요. 안철수 테마는 오늘까지 대장주 몇몇 종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 ICT부터 살펴주시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 주가 하락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는데요. 이 포스코 ICT에 대해서 이 포스코의 유상증자 불참 소식이 굉장히 좀 주가를 과도하게 짓누르는 어떤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주주의 유상증자 불참이 결국에는 이 사업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의미한다라는 해석 같은데 일단 전문가들은 억측이라고 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일단 매수 의견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추가 투자로 인한 이익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회사들의 성장 가시성이 굉장히 좀 부각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역시나 이 포스코의 이 유상증자 불참 소식은 어느 정도 좀 주가에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미치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미칠 요인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포스코의 지분율이 사실 굉장히 좀 높습니다. 73.5% 정도 되는데 이 유중후 기준으로 해도 65%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는 다른 포스코 계열 상장사들의 이 지분율과 비교해봤을 때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높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유증불참이 포스코 ICT의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해서 대주주가 이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느냐라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현재 어떤 불참은 너무 지분율을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현 주가 흐름 자체가 사실 펀더멘털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좀 하락을 했다. 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일단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바닥 따지기는 조금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부채 비율에 좀 높기 때문에 투자를 위해서는 이 증자가 필요를 하고요. 추가 투자로 인해 더 높은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결국에는 바닥 따지기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봉 주봉상으로는 일단 아직까지 바닥에 대한 논의를 좀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월봉이 중요한데 일단 월봉 같은 경우에는 60선이 7천 뭐 한 600원대 아니군요. 60선이 7,500원대 정도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은 이 가격대가 좀 지지하고 반등이 나온다면 기술적인 반등 구간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나노트로닉스인데 나노트로닉스 역시도 급락을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파산 신청 접수 후에 또 취하를 했다. 이 부분이 좀 급락으로 이어지는 얘기 스토리가 되고 있는데 이 사흘 만에 거래 재개를 한 나노트로닉스가 파산 신청이 접수됐다, 취하됐다는 소식에 10% 이상 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권자에 의한 파산 신청설이 돌면서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거래가 정지됐었는데요. 일단 전거래일에 나노트로닉스 채권자인 디올메디바이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또 취하서가 접수가 됐다.
라는 공시가 떴고요. 결국에는 이 파산 신청이 기각되고 매매가 재개된 이후에 이 나노트로닉스의 어떤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좀 쏟아져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악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주가가 뭐 단계 좀 반등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세 번째 종목은 항공우주인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뭐 잘 나왔습니다. 시장 기대했던 컨센서스보다도 잘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한국 항공우주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근데 중요한 것은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기대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7% 정도 증가한 390억 수준 정도 나왔고요. 매출은 44.8% 정도 증가한 4,600억 정도의 수준을 시현을 했습니다. 일단 항공우주의 3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국내 방산 물량이 매출에 굉장히 좀 반영되고 있고, 이 기체 부분의 부품의 어떤 매출이 증가했다. 이런 부분이 실적 성장의 어떤 주 요인이 됐다라고 판단들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3분기보다 4분기에 대한 실적을 굉장히 좀 높게도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8,000원대까지 매물대가 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28,000원을 좀 돌파를 해야, 그러니까 뭐 한 28,500원 정도에 안착을 해야 결국에는 3만원대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일단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매물 부담이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싸이 관련주와 안철수 의원 관련주들을 좀 살펴드리면, 일단 싸이 관련주는 이 최근에 이 월드스타로 좀 자리매김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비단 하루 이틀 만의 얘기는 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뭐 역시나 테마성이 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전일 급등 나온 이후에 조금은 좀 잠잠해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또 이 스티브 타일러와 뭐 사진을 좀 찍으면서 콜라보 앨범들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상황들은 항상 단기적인 어떤 요인에 그치기 마련이었기 때문에 전일 급등한 이후에 오늘은 좀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앨범 발표 전까지는 전사에 관련주들은 테마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이용하셔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비단 이런 부분들은 매매 스킬이 좀 있으신 분들이 행하셔야 되는 스킬이고요. 대부분의 대중들은 조금 변동성이 큰 종목은 접근하기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안철수 의원 관련된 안철수 관련주로 대표되는 뭐 안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또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또 움직임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 이 역시도 정치적인 좀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이런 종목들 사실 급등이 나오면 좋긴 한데 또 중간에 좀 물려버리면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테마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부 블록들 때문에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몇 시간 정도 안 흘렀는데 그런 것 치고는 변동성이 좀 크다 싶고요. 효성 ITX, 효성이 신소재 개발하고 나서 이 종목에 한번 뛰었었는데 좀 조용하다가 오늘 아침만 두 자릿수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쌍방울, 내복 만드는 이 쌍방울이 강세를 띈다라는 그 분석 뒤에 뒷얘기를 보니까 전기료 인상 때문에 내복을 입어서 아무튼 이것도 얘기 좀 들어보고요. 중국 산화 제한 완화 정책 수혜주 가운데 하나인 락앤락이 오늘까지 선전하고 있네요. 먼저 대우조선해양 정부 블록들 얘기부터 좀 풀어주시죠. 네, 어제 같은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에 한 5% 정도를 시장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네. 종가 기준으로 보면 한 4% 정도 할인된 이런 가격이고요. 금액으로는 한 3,401억 정도를 일단 매각을 했습니다. 남은 물량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한 12.15% 정도 이렇게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 한 10% 정도는 이제 산업은행이 보유한 31.46% 정도와 함께 M&A 할 때만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뭐 2% 정도 금융위에서 물량이 나온다면 일정 부분 좀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좀 이슈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있겠지만 중기적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역시 좀 긍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양호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뭐 실적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조선 업황 개선에 대한 일정 기대감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역시 그 대우조선해양은 뭐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였었습니다. 그랬다가 지난 10월 중순 이후부터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재차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만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정 부분 좀 매각에 따른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외국인 특히 외국계 오늘 모건 스탠리라든가 일부 외국계 창구에서 집중적으로 좀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을 잠시 좀 체크를 해보면은 외국계 창구에서 한 33만 주 정도가 나오고 있고 기타 기관은 일부 좀 받아가는 모습입니다만은 역시 외국인들에 의한 매도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6,350원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역시 그 연기금 쪽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익 실현을 했다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꼬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기존에 이제 보유하셨던 분들은 수익이 났다면 좀 물량을 잠시 좀 줄이는 그런 전략도 유효할 것 같고요. 새롭게 진입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는 같은 그 업종군에서 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현대중공업 쪽으로 종목을 좀 새롭게 방향을 트는 전략도 좀 괜찮지 않은가 이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효성 ITX인데요. 물론 이제 효성그룹의 뭐 계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택 센터하고 콘텐츠 관련 전송 서비스를 하는 업체인데요. 특히 이제 특별하게 최근에 이슈는 뭐 굳이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지난 그 2013년 아시아 태평양 콜센터 협회에서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엑스포에서 아마 우수 콜센터로 아마 지정이 됐던 부분이 지난번에 한 번에 좀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을 부분이 있고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측면에 놓고 본다면 역시 좀 하락할 때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장대 연봉으로 또 상승할 때도 장대 양봉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1% 정도의 상승률이라면 새롭게 진입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좀 관망을 그 종목을 좀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역시 기관은 뭐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하고 외국인 간에 서로 이제 매매 공방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쌍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정규료 인상에 따른 뭐 일정 부분 내복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추측으로 인해서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쌍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3% 가까이 올랐습니다. 814원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워낙 저가다 보니까 일부 뭐 개인 투자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사이버 상에서 아마 매매 공방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 성장이라든가 수익성 측면을 좀 더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택용 전기료가 한 2.7% 상승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보다 이렇게 크지 않은 부분, 산업용이 한 6.4%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가정용 2.7% 인상을 했을 때 내복 수요가 과연 얼마큼 정도 증가할 건가는 우리가 좀 면밀하게, 좀 세밀하게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엔요, 중국 관련된 종목 좀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락앤락도 오늘 분위기가 좋지만 화장품주를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 어제 화장품주 가운데 특별히 한국콜마, 에이블CNC 또 뭐 대형주로는 아무래도 이쪽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한국콜마가 오늘까지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흐름 봤으면 좋겠고 LG U+가 유독 부진한데 외국인 매도가 최근에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4%, 오늘도 또 3%대 급락하고 있네요. 그리고 저평가 분석 속에 오뚜기가 오늘까지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한국콜마를 비롯한 화장품주 간략하게 분위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뭐 한국콜마도 그렇고 에이블CNC도 그렇고 뭐 최근에 재밌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시
화장품주들 화장빨 받는가 이런 뭐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화장품주들이 뭐 일단 중국 쪽의 어떤 개선들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국 콜마를 필두로 해서 중국 법인들의 어떤 이익 개선율이 조금씩 좀 빨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사실 화장품주의 가장 큰 요인은 중국 관련된 얘기들이었는데 중국 쪽이 그렇게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숫자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그리고 내년도까지 좀 중국 부분의 통장률이 좀 괜찮을 것이다. 그럼 결국에는 화장품 전체적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삼중전에 대해서 물론 구체적인 의견은 안 나왔지만 내수에 대한 부양 이 부분이 제시됐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화장품전은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당황스러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제 좀 바닥이 잡아놓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졌던 종목인데 이틀 동안 여지없이 그 의견을 좀 무너뜨린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쪽으로도 조금은 뭐 힘든 어떤 종목이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좀 괜찮은 밸류에이션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당황스러운 종목이다. 근데 월봉이나 일봉상으로는 조금 안 좋은 모습으로 좀 가져가고 있고요. 주봉상으로는 일단 10,000원 정도 지지가 되면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저평가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증거사 쪽에서 좀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주가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다양한 제품, 뭐 가격 경쟁력, 적극적인 영업 이런 부분들을 강점으로 갖고 있는 이 종합식품업계에서 가장 많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지없이 뭐 60선, 61선 정도에서는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여기서 5만 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35만 원, 36만 원 정도까지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중요한 것은 또 38만 원대 큰 매물대가 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좀 위로 갈수록 조금 압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닥권에서 이미 10% 넘게 오뚜기 올랐네요. 너무 이제 가파른역에서 또 탄력까지 욕심 부리는 거 조금 무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두 분 오늘 또 어렵게 모셨으니만큼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피가 강한 장대 양봉 뽑아내면서 또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면서 2030선 회복했지만 오늘은 또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 속에 2020까지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조정폭은 아주 양호해 보이는데 외국인이 어제부로 뭐 돌아온 건 또 아닌 듯도 싶거든요. 전략 주시죠. 예, 뭐 외국인이 어제 뭐 2,400 정도 큰 폭으로 매수를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한 70억 매수를 하다가 다시 80억 정도 유가증권 시장에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역시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좀 시간을 좀 텀을 두고 이렇게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일 날 그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 일정 부분 그 벤 버냉키 의장의 그 내용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일정 부분의 뭐 시기라든가 규모 이런 것이 좀 밝혀질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추측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좀 우리 시장에서 좀 멈칫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시장은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기 민감주가 조정심하다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특히 유로존에 있어서의 경제 성장률 물론 이제 중국이 내년 경제 성장률 OECD에서 8.4에서 8.2로 낮췄습니다만은 역시 이머징 국가 중 제일 큰 폭의 성장성이 좀 기대되고 있고 우리 시장도 내년에 우리 경제 규모도 한 3.8% 정도, 미국이 한 2.9%, 일본도 1.5%. 대부분 이제 선진국들은 상향 조정하고 신흥국들은 대부분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우리 그 수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선진국들, 유로존, 미국, 일본 그리고 뭐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그런 전제하에 우리 그 수출 관련주,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섹터별로는 역시 IT하고 자동차, 화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심하자 비중 확대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셨는데요. 앞서서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에서도 바로 전에 이제 직전 고점이 2,060포인트가 고점처럼 보이지만 추세적으로 아마 이번엔 뚫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한 번 더 들어본 바 있습니다. 우리 김근호 연구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일단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저는 단기적인 이 상승 부담은 충분히 가지고 가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외국인이 전처럼 뭐 많이 더 사준다면 뭐 정고점을 쉽게 뚫을 수 있겠지만 아직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제가 아침에 그 얘기를 좀 이 원고를 좀 드릴 때 좀 고민했던 부분이 코스피가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왔다. 그리고 코스닥은 500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좀 강하게 위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면 둘 중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느 부분이 맞느냐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500포인트 근처에 있는 코스닥은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넘어가느냐, 이 부분보다는 일단 뭐 상승 부담에 있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어떤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에서 조금 트레이딩을 하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 물론 코스피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좀 짜는 것은 분명히 맞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뭐 하반기까지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그 부분이 충분히 유효적인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역시나 상승 부담과 기술적 반등 사이에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분명히 단기적인 흐름이다. 중기적이나 장기적인 추세는 결국에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대형주 위주의 어떤 포트폴리오.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조선업종과 화학업종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초까지 이 코스피를 견인할 가장 큰 섹터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조선주나 화학주들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포트폴리오 뭐 든든하게 좀 채워놓으시면 충분히 뭐 크게 동요 안 하셔도 좋은 매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공통적으로 조선 섹터 좋게 보셨는데, 그러면 김근호 과장님은 코스닥을 역시 길게 놓고 보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 맞네요. 네, 중요한 것은 일단 520포인트, 뭐 510포인트에서 520포인트가 좀 강하게 돌파가 되면 뭐 코스닥으로도 조금 다시금 매기가 돌아올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520포인트 선이 다시금 저항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박스권에서 트레이딩을 하셔야지 뭐 중기적으로 좀 갖고 가겠다, 이 부분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의견이 조금 갈렸습니다만 중기적으로는 대형주 위주의 포트를 짜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은 공통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광식 부자님 그리고 멀리 김근호 연구원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장 초반 사는 듯 했는데 매도로 돌아섰고요. 그러면서 2020선대 초중반에 와 있는데 선물시장 분위기 어떨까요? 분위기 알아보고 필요한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두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전일 말씀해 주셨던 그 눌림 매수 라인대가 쉽게 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거의 아침에 급등폭이 유지가 되는 분위기였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기관만 팔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분위기를 먼저 물어보셨는데요. 네, 지루한 횡보, 가두리 가능성 상당히 높게 보고 들어왔고 결국 지금 벌써부터 그런 모습을 작은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출발과 함께 전반적으로 해외 증시의 동반 눈치를 보면서 보합 출발이 거의 시작이 되었는데요. 역시 뭐 기술적으로 단기, 만기 이후에 강한 올라옴이 있기 때문에 쉬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국한돼서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냉정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금일장 전체적으로 지금 순환매 쪽으로의 방어할 수 있는 현물들이 대형주 쪽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눌려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만이 나홀로 매도 쪽을 잡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투신 쪽의 매도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보이실 겁니다. 최근에 금융투자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저점 매수 이후에 일부 청산들을 단기 급등해서 어제 공격적으로 좀 잡았고요. 투신 쪽에서는 다시 한번 자신들의 포지션 자체를 스위칭하는 전환점으로 좀 삼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부분은 우리나라 자체보다는 해외 증시, 즉 미국발에 대한 FOMC의 눈치 관망세 쪽으로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마 이번 주말
그러니까 주 후반부에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이 되게 중요하고요. 다음 주 주초 월요일과 화요일 날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초반부 이번 주 후반부에 만들어진 추세는 다음 주초까지 이어졌다가 그것이 만약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조정포라고 한다면 조정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렇다면 그때는 공포를 사는 마지막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현재 기준점에서 파생 쪽에서 나홀로 기관 쪽에서의 매도가 투신발에 의해서 맞지만 이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맞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신 쪽의 규모가 축소가 되지 않는 한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눌려주는 먼저 선 조정되고 다시 리바운딩을 치는 작은 가돌이 박스권, 이 박스권도 현재 오늘은 0.8포인트 내외에서의 박스지 기준적으로 1포인트를 많이 벗어나는 박스의 변동성은 없을 것으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옵션 시장 쪽으로 놓고 보면요. 일단 출발과 함께 개인들이 콜옵션 쪽, 그러니까 계속 저가가 발생되는 부분에 선취적 관점으로 들어오는데, 자, 먼저 결론 드리겠습니다. 콜옵션과 풋옵션의 거래가 없는데요. 둘 다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지금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명한 투자자라면 지금 하는 자리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기준점에 거래되는 가격보다는 최소 3분의 1 이상 정도는 더 빠져야지만 진입을 대응하실 수 있는 위치로 들어간다라고 가격론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과 비차익 쪽이 현명하게 좀 극명하게 갈렸죠. 차익 쪽에서는 위쪽으로 불어주었는데요. 비차익 쪽에서는 압박 카드가 나옵니다. 자, 베이시스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전일 또다시 1.4대의 베이시스를 종가 무렵 부근에서 0.8대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베이시스가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1점대를 넘어가면서 차익 쪽에서 매수 드라이브가 살짝 걸렸고 비차익 쪽은 1점대가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금일 이 프로그램 쪽의 영향력을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투신 쪽의 대응치다라고 보시면 좋겠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자막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강도를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동반에서의 매수가 기관계의 합산이 매수가 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바로 투신의 매도가 진정된다, 축소가 된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둘 모두가 매수로 들어와야지만 시장은 다시 한번 지속성의 매수 쪽으로 위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요 전에 황금 라인 오픈시켜 드리기 전에 오늘 같은 경우에 최종적인 현명한 투자자라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좀 하겠습니다. 쉬는 것도 전략이다. 저점에 대한 매수거리, 고점에 대한 매도거리, 또한 콜풋 옵션의 가격 이론을 맞춰서 각각 매수거리하고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수급만 체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는 오늘 하루장으로 대응을 해보겠고요. 자, 3분봉에서 신호등 쪽으로 좀 보면요. 역시 신호등의 모양에서도 현재는 절대로 추격은 못하게끔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보자 라는 얘기를 주쌤과 함께 신호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점에서 이제 올라탈 준비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 10시 10분경쯤에 단기적으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 여부를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금 라인 쪽을 놓고 보면요. 267.80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는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계속 저항대를 걸리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안착,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또 오늘 다시 또 수익을 챙기시겠다라면 안착했을 때만이 매수 스위칭으로 전환하시고 요 밑에서는 매도 쪽으로 자신의 능력치만큼 수익을 챙겨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금 라인 주시긴 했지만 지금 진입하는 것보다 쉬는 것이 낫다라 하셨고 특별히 이번 주 후반 지나고 나면은 아마 조정이 있을 건데 그 이후에 충분히 공포를 살 만한 가격대가 나올 거다 하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이 현물 기준으로 이틀 연속 사주진 않네요. 기관도 같이 팝니다. 어제와는 정반대 수급. 코스피는 2020선대 초반이고요. 그래도 뭐 조정폭은 깊지 않은 가운데 코스닥은 여전한 기관 매도로 사흘 만에 반등 시도합니다만은 반등 폭 자체도 크지 않습니다. 출발 지시와이드 2부 마칩니다. 고맙습니다.